회사 신제품 발표회에서 나는 아내의 첫사랑을 주먹 한 방으로 기머거리로 만들어버렸다. 구치소에 수감된 다음 날 아내의 이혼 소장이 내게 전달되었다. 법정에 섰을 때 그 첫사랑이란 작자는 아내와 막 등록한 혼인신고서를 들고 와 내 앞에서 과시했다. 서울 사교계 전체가 내가 소유욕 강한 미친 개라는 걸 알았다. 모두들 내가 출소해서 그 첫사랑 놈을 끝장내고 아내를 되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나는 만기 출소 후 종적을 감춰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붐비는 관광지에서 누군가 내 옛 이름을 불렀다. 강도현, 꼬치구이 주문하시겠어요? 맵게 해드릴까요? 내가 매운 거 못 먹는 것도 잊었어? 죄송합니다. 나는 정중하게 설명했다. 매일 찾아주시는 단골 손님이 너무 많아서 모든 분의 입맛을 기억하기가 힘드네요. 실수를 줄이려면 한 번 더 여쭤보는 게 좋아서요. 그녀 주변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는 듯했다. 주변 관광객들의 재촉하는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아가씨, 주문할 거예요? 말 거예요? 안 할 거면 나 먼저 좀 합시다. 에휴, 이 집이 SNS에서 엄청 유명한 맛집이라 줄 서서 번호표 받고 기다려야 한다고요. 박지연은 눈이 시큰해질 때까지 한참을 나를 쳐다보다가 이내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꼬치 몇 개를 골랐다. 맵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정중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7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니 번호표 받으시고 잠시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말을 마친 나는 고개를 숙여 꼬치를 굽는 데만 집중했다. 모든 동작이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다. 박지연은 갈라지고 붉게 부어오른 내 두 손을 보더니 갑자기 내 손에 들린 꼬치를 확 낚아챘다. 강도현, 그만해. 나는 꼬치를 다시 빼서 들고 미간을 깊게 찌푸렸다. 손님, 제 장사 방해하지 마세요. 뒤에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뒤에서 줄 서 있던 손님들의 말투가 금세 험악해졌다. 제정신이야. 사장님 장사 못하게 해서 굶어 죽으라는 거야. 박지연은 큰 충격이라도 받은 듯 소리쳤다. 당신들이 뭘 안다고 그래요. 강도현이 여기서 이런 일을 하는 건 엄청난 재능 낭비라고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포부를 가졌었는지 당신들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손님들은 조롱 섞인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도 한때는 지구 대통령이 꿈이었는데 지금은 대리운전으로 겨우 먹고 살잖아. 맞아, 난 주식의 신이 되고 싶었는데 현실은 대출 빚더미에 앉았지. 박지연은 바보들을 쳐다보듯 그들을 경멸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들하고는 말이 안 통하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간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당신이 좋아서 이러는 게 아니란 거 알아요. 당신이 짜던 코드는 업계 최고였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몇 분 만에 수억 원도 벌 수 있는 사람이 왜 이런 곳에 있는 거예요. 내가 대답할 틈도 없이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자책했다. 설마 나 때문이에요. 그때 일이 당신에게 큰 충격이었던 건 알지만 이렇게까지 좌절해서 이 지경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내가 마치 천박한 일을 하는 사람인 양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나는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손님, 드시기 싫으면 주문 취소해 드릴게요. 제 장사 방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박지연은 그 자리에 완전히 얼어붙었다.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과 깊은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붉어진 눈으로 자리를 찾아 앉으며 말했다. 누가 안 먹는데요? 먹을 거예요. 나는 몸을 돌려 마저 꼬치를 구웠다. 박지연은 꼬치를 먹으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예전처럼 내가 자신을 달래주길 바라는 듯 애처로운 눈으로 몇 번이나 나를 쳐다봤다. 하지만 나는 살짝 미간을 찌푸리고는 그녀가 쓴 휴지를 채워주며 말할 뿐이었다. 손님, 도움이 필요하시면 500m 거리에 있는 파출소로 가보세요.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박지연은 결국 내 냉담함을 견디지 못하고 얼굴을 감싼 채 달려가 버렸다. 내가 가게를 정리하려 할 때 오랫동안 어둠 속에 숨어있던 박지연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이 일 한 지 얼마나 됐어요? 그녀는 돈다발을 꺼내 내 앞에 놓았다. 나 여기 여행 왔는데 2시간만 같이 다녀줘요. 당신이 노점에서 버는 돈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두툼한 지폐 다발에 시선이 갔다. 적어도 3,40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였다. 딸이 그토록 갖고 싶어 하던 인형을 드디어 사줄 수 있겠구나. 어차피 꼬치도 다 팔렸는데 눈앞에 돈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좋죠. 이 근처는 제가 아주 잘합니다. 나는 조금도 부끄러운 기색 없이 웃으며 돈을 받았다. 하지만 박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당신은 예전에 이런 푼돈은 쳐다보지도 않았잖아요. 어떤 철없는 재벌 2세가 나한테 5천만 원을 줄 테니 술 한잔 따르라고 했을 때 당신은 수억 원짜리 와인으로 그놈 머리를 내리쳤고 그 일 때문에 수십억짜리 프로젝트를 날렸잖아요. 그녀는 기름때로 얼룩진내 싸구려 티셔츠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피부가 예민해서 맞춤 제작한 옷만 입던 사람이었는데 예전엔 당신 양말 한 켤레 값으로 이 가게 전체를 살 수 있었잖아요. 자, 갑시다. 지난 얘기는 그만하죠. 그녀는 과거에 그토록 위기양양하고 돈을 물쓰듯 하던 남자가 어쩌다 이렇게 변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대꾸하는 대신 웃으며 저 멀리 절벽 위에 있는 천상의 궁전 같은 건물을 가리켰다. 신선의 전당, 계곡의 품에서 신선과 계곡과 인간 세상을 굽어본다. 저 절벽 위에 세워진 건물이 이 지역의 명물입니다. 나는 자연스럽게 관광지를 소개하며 그녀에게 물었다. 전에 와본 적 있어요. 박지연은 나를 빤히 쳐다보다 멍하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올라가 보시죠. 드넓은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면 당신도 이해하게 될 겁니다. 나 역시 한때는 평생 박지연을 잊지 못할 거라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우스울 뿐이다. 박지연은 애정이라곤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내 솔직하고 덤덤한 눈빛을 마주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산을 오르는 내내 나는 충실한 가이드처럼 이곳의 풍습과 사람 사는 이야기에 대해 쉴 새 없이 설명했다. 이 비석은 조선시대에 세워진 겁니다. 전설에 따르면 한도인이 이곳에서 수련하며 후손들에게 근본을 잊지 말라는 뜻으로 이 글궐을 새겼다고 하죠. 바위에 낀 푸른 이끼는 균류와 신령한 기운이 어우러진 흔적이라 이런 빛깔을 띈다고 합니다. 길에서 지게를 진 어르신이나 장사꾼을 만나면 나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도연씨, 또 가이드 아르바이트 하는구먼. 역시 젊은이가 체력이 좋아. 하루 종일 꼬치 팔고도 산에 올라서 돈을 버네. 박지연은 내 헬쑥한 여벌구를 보며 나지막이 물었다. 자주 가이드 일을 해요. 나는 솔직하게 답했다. 가끔 일찍 장사를 마치면 관광객들 길 안내를 해주곤 해요. 물론 당신처럼 돈을 많이 주진 않지만요. 그제야 박지연은 내가 그녀와 기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이 푼돈의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갑자기 내 손을 붙잡고 간절하게 말했다. 우리가 이혼했어도 당신이 이렇게 무너지는 건 보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감옥에 다녀왔어도 분명히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익숙하게 계좌번호를 입력했다.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50억 원이라는 이체 금액을 눌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박지연을 바라봤다. 그녀는 내가 그 돈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휴대폰 화면에 해지된 계좌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뜨자 그녀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강도연, 내가 미워요. 그녀는 눈물 어린 눈으로 나를 올려다봤다. 이 카드는 당신이 나한테 고백할 때 만든 거잖아요. 내 생일이랑 행운의 숫자를 조합해서 만든 번호라고. 평생 가지고 다니면서 돈을 쓸 때마다 내 행복을 쌓아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제 내가 행복하길 바라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녀의 등 뒤에 서 있는 남자를 보며 덤덤하게 말했다. 당신의 행복이 저기 왔네요. 박지연은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최민준이 멀지 않은 곳에 서서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자기야, 계속 산에서 기다렸잖아. 몇 시간 전에 정상에서 보자고 카카오톡 보냈는데 이렇게 늦게 올라올 줄은 몰랐네. 무슨 일 생긴 줄 알았잖아. 박지연은 멍하니 나를 바라봤다. 방금 내가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짧은 몇 마디였지만 바늘처럼 가슴을 찔렀다. 박지연이 움직이지 않자 최민준이 먼저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고 귓가에 다정하게 속삭였다. 자기야, 이 사람은 누구야? 3년 전보다 세월의 흔적이 조금 묻어나긴 했지만 내 얼굴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민준은 일부러 나를 못 알아보는 척했다. 박지연이 굳은 표정으로 그를 소개했다. 이 사람은 강도연 씨야. 최민준은 과장되게 놀라며 입을 가렸다. 세상에, 강도연 씨 아니세요? 어쩌다 이렇게 초라해지셨어요. 그는 경멸 어린 눈으로 내가 입은 물 빠진 티셔츠를 훑어봤다. 아디다스. 도연 씨, 명품 살 돈이 없다고 해도 굳이 이렇게 짝퉁을 입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거 입고 다니면 창피하지도 않아요. 말을 마친 그는 실언했다는 듯 겁먹은 표정으로 박지연 뒤에 숨었다. 제가 말이 좀 직설적이라 악의는 없었어요. 다시는 저한테 손대지 마세요. 지연이가 수억 원을 들여서 제게 인공와우를 해줬단 말이에요. 최민준의 눈에는 도발이 가득했지만 나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박지연은 예전에 최민준의 솔직한 성격을 장점이라 여겼지만 지금 그의 말을 들으니 유독 귀에 거슬렸다. 최민준, 그만해. 최민준은 불만스럽게 나를 힐끗 쳐다보더니 박지연에게 어리광을 부렸다. 알았어,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근데 강도연 씨가 3년 전이랑 너무 달라져서 나도 모르게 놀랐을 뿐이야. 최민준은 주머니에서 블랙카드를 꺼냈다. 아까 지연이가 당신을 도와주려는 것 같던데 당신 카드는 3년 전에 다 정지됐을 거 아냐? 이건 내 블랙카드인데 안에 50억 원이 들어있어. 평생 먹고 사는 데는 문제없을 거야. 내가 카드를 밀어내려 손을 뻗자 최민준은 비웃으며 손에 힘을 풀었다. 카드는 툭 소리를 내며 흙바닥에 떨어졌다. 최민준은 미안한 척 나를 보며 말했다. 어이쿠, 미안해요. 손이 미끄러졌네. 내가 아니라 당신이 못 받은 탓이니 원망 말아요. 근데 듣자 하니 길거리 꼬치가게는 썩은 고기나 정체불명의 고기를 쓴다던데 정말 역겹네요.
그런 걸 팔아서 돈 벌면서 더럽다는 생각도 안 드나 봐요. 참 대단하시네. 옆에서 꼬치를 들고 있던 관광객 몇몇이 순간 역겨운 표정을 지으며 손에 든 꼬치를 의심스럽게 쳐다봤다. 나는 순간 날카로운 눈빛으로 최민준을 쏘아봤다. 박지연은 내가 최민준에게 손을 댈까 봐 얼른 그를 자기 뒤로 숨겼다. 나는 허리를 숙여 흙 묻은 카드를 주워 최민준의 품에 던졌다. 이 관광지에서 파는 모든 음식은 원재료 검사를 통과했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언제든 신고하세요. 내 당당한 말에 관광객들은 안심했고 너도 나도 나서서 최민준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사장님네 양꼬치랑 소고기 꼬치는 아침 일찍 신선한 고기를 직접 손질해서 깨는 걸 우리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맞아요. 사장님은 고기 고르는 과정을 라이브 방송으로 보여주기까지 하는데요. 양념하는 것도 깨끗하고 위생적이라 절대로 그런 더러운 고기를 쓸 리가 없어요. 최민준이 무언가 더 말하려 하자 박지연이 굳은 얼굴로 그를 잡아끌었다. 최민준, 그만 좀 해. 최민준은 마지못해 입을 다물고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지연은 온기 하나 없는 내 눈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오늘은 제가 방해했네요. 앞으론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당신 정말 많이 변했어요. 3년 전 박지연은 신제품 발표회가 끝나면 언론에 우리의 결혼 소식을 발표하기로 약속했었다. 하지만 내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을 때 그녀는 최민준과 함께 무대에 올라 있었다. 그녀는 최민준을 컴퓨터 분야의 인재라고 치켜세웠고 기자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묻자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여 사람들이 오해하도록 내버려뒀다. 나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고 발표회가 끝난 뒤에 이유를 물으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박지연의 사적인 사진 한 장이 내 휴대폰으로 전송되었다. 사진 속 남자는 바로 무대 위의 최민준이었다. 그는 심지어 내가 있는 쪽을 향해 위기양양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다. 마치 내가 이미 자신의 발밑에 있는 패배자라도 되는 것처럼. 당시에 나는 젊고 혈기왕성했으며 눈에 거슬리는 건 조금도 참지 못했다. 나는 그대로 무대로 뛰어 올라가 최민준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살점이 찢어질 정도로 그를 반쯤 죽여놨다. 박지연도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는지 두려움 섞인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그때 지금처럼만 침착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녀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최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나는 대답 없이 침묵하며 속으로 시간을 계산했다. 그녀는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보더니 결국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최민준의 손에 있던 블랙카드를 받아 깨끗이 닦은 뒤 내게 건넸다. 아까는 정말 무례했어요.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이 카드는 받으세요. 당신이 받지 않으면 제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요. 최민준은 화가 나 눈이 충혈되었지만 애써 태연한 척 참았다. 나는 덤덤한 눈빛으로 박지연을 보며 두어 걸음 물러나 거리를 뒀다. 남편분도 오셨으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 돈은 필요 없습니다. 나는 아까 박지연이 준 돈에서 몇 장을 꺼내며 말했다. 원래 2시간 약속이었는데 30분이 남았으니 4분의 1은 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돈을 박지연의 손에 쥐어주고 몸을 돌려 떠나려 했다. 그녀가 내 등 뒤에 소리쳤다. 강도현, 자존심 좀 굽히면 안 돼? 3년 전에도 최민준이 당신보다 먼저 무대에 올라 자기소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기머거리로 만들어 놓고 끝까지 사과 안 했잖아. 지금도 그깟 자존심 때문에 내 도움을 거절하는 거야. 그래 봤자 상처받는 건 당신 자신뿐이란 걸 몰라? 크게 성공해서 세상에 이름을 알리겠다며. 지금 당신 꼴로는 성공은커녕 결혼해서 애 낳기도 힘들어. 돌아가신 어머님이 당신이 빨리 가정을 꾸리길 바라셨던 것도 잊었어. 내 표정이 미세하게 변하는 걸 본 박지연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이 돈 받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아. 설마 강씨 가문의 대를 당신 손에서 끊을 셈이야?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우리 지난 세월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해줘. 그녀가 블랙카드를 내 손에 쥐어주려는 순간 양갈래로 머리를 따은 작은 여자아이가 갑자기 내 품에 와락 안겼다. 아빠, 왜 아직 집에 안 와? 엄마랑 나랑 엄청 걱정했단 말이야. 내 얼굴에 순간 웃음꽃이 피었다. 나는 딸을 안고 몇 번이고 뽀뽀하며 말했다. 이제 아빠랑 집에 가자. 박지연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 아이, 당신 딸이에요. 나는 딸에게 물었다. 엄마는 어디 계셔? 딸이 또랑또랑하게 대답했다. 엄마는 나 탕후루 사주러 갔어. 딸의 대답을 듣고 나서야 나는 박지연을 보며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딸입니다. 박지연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아무리 봐도 2살은 넘어 보이는데 당신 3년 전에 수감됐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큰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박지연은 기억을 더듬었다. 분명히 그는 3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큰 아이가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꽤 커 보이는 딸을 보며 자연스럽게 말했다. 이제 막 돌 지났어요.
아이 엄마가 영양사라 잘 챙겨 먹여서 그런지 또래보다 좀 커 보이죠. 그리고 전 나중에 항소해서 감형받았어요. 당신이 최민준 씨랑 막 결혼해서 신혼여행 즐기느라 바빠서 몰랐을 뿐이죠. 말을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비웃음이 나왔다. 최민준을 다치게 한 죄로 수감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박지연은 내게 이혼을 요구했다. 그때의 나는 지금처럼 초연하지 못했다. 몇 년을 사랑한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나를 배신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명예와 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까지 잃은 나는 절망감에 밥 한 술 넘기지 못할 지경이었다. 그리고 그녀, 윤서아가 바로 그때 나타났다. 박지연은 무언가 떠올리려는 듯 눈을 깜빡였다. 그녀는 입술을 달싹이며 말했다. 당신이 그때 최민준 씨에게 사과만 했어도 그가 합의서를 써주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끝까지. 그만하죠. 딸 앞에서 어른들의 복잡한 원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아이가 세상을 삐뚤게 보게 될까봐 걱정됐다. 박지연은 멍하니 나를 바라봤고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는 딸을 안고 아내를 찾아가려 하며 말했다. 두 분은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전 이만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집이라는 단어가 박지연을 자극한 모양이었다. 그녀는 고집스럽게 나를 보며 말했다. 그래도 우리가 오랜 인연인데 예전에 안 좋은 일이 있었어도 당신 말처럼 다 지난 일이잖아요. 당신 아내분께 인사 정도는 괜찮죠. 박지연은 내 허름한 옷차림과 딸아이가 입은 엘사 공주 드레스를 번갈아 보더니 문득 자신감이 생긴 듯했다. 최민준은 박지연 뒤에서 과시하듯 나를 보며 말했다. 현실을 깨닫고 평범한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애 낳은 건 잘한 일이네요. 지연이처럼 완벽한 여자는 흔치 않으니까 한번 놓치면 끝이죠. 근데 아내가 영양사라고요? 국내에 그렇게 유명한 영양사가 있었나? 체면 때문에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혹시 가사도우미? 삼시세끼 밥 차려주는 그런 거요. 하긴 어르신들 식사 챙겨드리는 것도 영양사랑 관련이 없진 않겠네요. 그는 실실 웃으며 제멋대로 추측을 늘어놓았다. 자신의 말이 얼마나 무례한지는 전혀 모르는 듯했다. 박지연은 미간을 찌푸렸다. 최민준의 말에 담긴 조롱을 알아챘지만 말리지 않고 오히려 나를 보며 말했다. 윤서아 씨가 가사도우미라고요? 그럼 당신이랑 아이는 어떻게요? 설마 남자 혼자 밥하고 애 키우는 거예요? 그들을 상대하고 싶지 않았지만 박지연의 말을 듣자 나도 모르게 미간이 찌푸려졌다. 남자가 밥하고 애 키우면 안 됩니까? 밤에 장사하고 낮에는 시간이 많으니 아이랑 시간 보내는 게 뭐가 문제죠? 딸아이도 몇 년 뒤면 유치원에 갈 텐데 그때 되면 이렇게 매일 붙어있지도 못할 겁니다. 그 생각을 하니 아빠로서의 서글픔이 다시금 밀려왔다. 박지연은 내가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했는지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요. 코딩하던 손으로 애 보고 꽃이 굳겠다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말아요. 아빠가 최고야. 어른들의 복잡한 대화를 이해하지 못한 딸이 사랑스럽게 물었다. 아빠, 후회가 뭐야? 아기가 있으면 후회하는 거야. 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빠는 절대로 후회 안 해. 그 말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었다. 박지연의 표정이 순간 부자연스럽게 굳어졌다. 도연 씨, 밝고 쾌활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가오는 사람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박지연의 얼굴에 떠올라 있던 우월감이 그대로 얼어붙었다. 나는 아내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을 받아들었다. 밤에는 바람이 차니까 앞으로는 마중 나오지 마. 그녀는 웃으며 작은 탕후루를 딸의 손에 쥐어주고는 더 큰 꼬치를 내 입에 가져다 대며 말했다. 당신 보러 온 거 아니거든. 우리 딸이랑 내가 먹고 싶어서 온 거야. 박지연이 자기도 모르게 불쑥 말했다. 강도연 씨는 단 거 안 좋아해요. 나는 고개를 숙여 아내가 내민 탕후루를 한 입 베어 물었다. 아내는 그제야 박지연을 보며 물었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최민준이 갑자기 비웃으며 말했다. 지연아, 사람 입맛은 변하는 거잖아. 예전엔 단 걸 싫어했어도 지금은 좋아할 수도 있지. 맨날 산해진미만 먹다가 가끔은 소박한 집밥이 당길 때도 있는 법이고. 최민준은 털 잠옷 차림에 내 아내를 훑어보며 오만한 눈빛을 보냈다. 그는 손목을 들어 값비싼 파텍 필립 시계를 과시하며 말했다. 비싼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죠. 싸구려는 결국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마련이고요. 박지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그에게 쏘아붙였다. 그만해. 내 아내는 내 편을 드는 데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최민준이 우리를 비꼬는 걸 알아채고는 바로 맞받아쳤다.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태생이 싸구려라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아도 머릿속의 무식함은 가릴 수가 없죠. 뭐라고? 아내의 입은 언제나 날카로웠다. 최민준은 말문이 막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대꾸하자니 자신이 그 싸구려임을 인정하는 꼴이었고 가만히 있자니 조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셈이었다. 박지연이 불만스럽게 최민준을 쏘아보며 말했다. 멍청하긴.
박지연이 최민준에게 욕을 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억울한 듯 눈시울을 붉혔다. 박지연이 공손하게 명함을 내밀었다. 윤서아 씨, 오랜만이네요. 말솜씨는 여전하시군요. 최민준은 박지연이 왜 평범해 보이는 여자에게 그토록 공손한지 이해할 수 없어 입을 떡 벌렸다. 그냥 가사 도우미 아니었어? 명함은 왜 줘? 박지연은 최민준의 머릿속이 궁금하다는 듯 말했다. 이분은 재벌 총수들의 건강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영양사 윤서아 씨야. 아내는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다. 남편분 말씀이 맞아요. 전 그저 삼시세끼 밥이나 짓는 가사 도우미일 뿐인거려. 최민준은 식은땀을 흘리며 방금 자신의 경솔함을 속으로 후회했다. 어느 분야든 최고의 전문가는 평범한 사람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리고 윤서아는 의심의 여지 없이 영양학계의 최고 권위자였다. 연로하신 그 주식의 신이 한때 난치병으로 매일 고통받고 있었는데 윤서아가 가장 기본적인 식재료만으로 그의 몸에 맞는 식단을 짜주고 통증을 완화시켰다. 약선 요리까지 곁들여 죽음의 문턱을 헤매던 그를 기적적으로 살려냈던 것이다. 그 후로 주식의 신은 윤서아를 수양딸로 삼아 극진히 아꼈다. 각계의 거물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또 주식의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앞다투어 윤서아에게 연락을 취했다. 박지연은 부자일수록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윤서아에게 더욱 상냥하게 대했다. 윤서아 씨, 농담도 잘하시네요. 당신이 평범한 가사도우미라면 이 세상에 영양사라는 칭호를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녀는 어색한 표정으로 나를 보며 말했다. 강도현 씨, 윤서아 씨와 함께일 줄은 정말 몰랐네요. 정말 의외예요. 방금 전 자신과 최민준이 했던 조롱 섞인 말을 떠올리니 박지연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나는 담담하게 네라고 대답하고는 그들에게 말했다. 두 분은 관광하러 오신 거 아니었나요? 더 늦으면 경치를 못 볼 텐데요.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천천히 구경하세요. 박지연은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녀의 눈에는 만감이 교차했지만 우리 세 식구가 손을 잡고 떠나는 모습을 그저 묵묵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예전에 박지연과 사귈 때 그녀는 생리통이 무척 심했다. 그래서 나는 거금을 들여 온갖 인맥을 동원한 끝에 윤서아를 초빙해 그녀의 몸을 돌보게 했다. 박지연은 당시 윤서아를 보고 한참 동안 질투를 했다. 젊고 예쁘기만 했지 영양학에 대해 뭘 알겠냐며 실력 없는 돌팔이라고 폄하했다. 여자의 생리통은 진통제로 버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3개월간의 약선 요법 후 박지연은 더 이상 생리통을 겪지 않았고 수면의 질까지 눈에 띄게 좋아졌다. 그녀는 윤서아의 실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는 최민준의 건강도 돌봐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했다. 민준 씨는 시골 출신이라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해서 몸이 계속 안 좋았어. 어차피 윤서아 씨는 밥이나 짓는 사람이니 돈 좀 주고 부탁하면 되잖아. 전 세계 거물들의 요청 속에서 윤서아가 3개월이나 시간을 내어 자신을 돌봐준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녀는 몰랐다. 하물며 최민준은 그녀의 첫사랑이었고 나는 그렇게까지 속이 넓은 사람이 아니었다. 내 거절에 박지연은 그때부터 나와 냉전을 시작했다. 그리고 신제품 발표의 날 내가 최민준의 도발에 넘어가 그에게 주먹을 날리고 나서야 그녀는 처음으로 내게 입을 열었다. 한 대만 더 때리면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나는 딱 1초 멈칫했다. 그리고는 경찰이 나를 연행하고 구급차가 최민준을 실어갈 때까지 그의 얼굴에 계속해서 주먹을 날렸다. 얼마 후 윤서아가 주식의 신을 살려냈다는 뉴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교도소에서 단식으로 죽어가던 나는 TV 속에서 인터뷰하며 웃는 그녀를 보았다. 살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저도 기꺼이 최선을 다해볼 겁니다. 나는 윤서아와의 인연이 고용계약 종료와 함께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갑자기 교도소로 나를 찾아왔다. 나는 멍하니 윤서아를 바라봤다. 계약서상 서비스 기간은 정확히 3개월이었어요. 제가 떠난 날이 30일이었는데 그 달은 31일까지 있었죠. 제가 당신에게 하루치 서비스를 빚진 셈인데 제가 만든 음식을 안으로 들여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당신이 출소하면 빚진 하루를 갚을게요. 그녀가 매우 꼼꼼하고 진지한 사람이라는 세간의 평이 떠올랐다. 과연 그랬다.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거절했다. 어차피 살아갈 희망도 없는데요. 뭘? 그녀는 다급하게 말했다. 아니요. 갚아야 해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잖아요. 그때 당신이 지불했던 30억 원 돌려주지 않을 거예요. 됐습니다. 안 돌려주셔도 돼요. 그것도 안 돼요. 저 윤서아는 절대 계약을 어기지 않아요. 그 후로 윤서아는 매달 나를 면회하러 왔다. 나는 그녀가 왜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리는지, 그녀가 대는 핑계들이 그리 어설프게 들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녀의 그런 끈기 덕분에 나는 문득 빨리 출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윤서아는 내 변화를 눈치챘고
면회를 올 때마다 그녀의 미소는 더욱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모범수로 가명을 받아 출소했고 그 후 자연스럽게 윤서아와 함께하게 되었다. 나는 종종 생각했다. 이미 젊은 나이에 성공 가도를 달리던 윤서아가 애 아무것도 없던 나를 선택했을까?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행동으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었고 더 이상 그런 의문이 들지 않게 만들었다. 나는 한 손으로 딸을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윤서아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윤서아가 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스피커폰으로 전환했다. 강도연, 너 일부러 그런 거지? 나는 영문을 알 수 없었다. 그가 불쾌한 목소리로 비꼬았다. 그 윤서아라는 여자가 꽃이나 파는 너 같은 놈을 만날 리가 없잖아?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그 여자 남편은 해외 IT 업계에 거물이더군. 절대 내가 아니야. 나는 잠시 멍했다. 인터넷에 내 정보가 나온다고? 매번 나갈 때마다 마스크를 쓰고 조심했는데 반년 전 모든 일을 정리하고 아내와 딸을 데리고 잠시 쉬러 한국에 들어왔다. 딸이 꼬치구이를 좋아해서 이곳에서 기술을 배운 것이었다. 나중에 다시 해외로 나가더라도 딸에게 고향의 맛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최민주는 전화기 너머에서 쉴 새 없이 비아냥거렸다. 분명 예전에 알던 사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 여자한테 연기해달라고 부탁한 거겠지. 그렇게 해서 지연이의 동정심이라도 사려는 속셈이냐? 똑똑히 들어도 지연이는 이제 내 아내야. 그녀의 동정심이나 질투심을 유발하려는 헛된 망상 따위는 집어치워. 그녀의 모든 건 내 거고 너랑은 아무 상관없다고. 박지연이 옆에 없자 최민주는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한 번만 더 그런 잔꾀를 부렸다간 내 꼬치 가게를 박살 내버릴 줄 알아. 딸아이는 최민준의 험악한 목소리에 몸을 떨었지만 용기를 내어 소리쳤다. 우리 아빠 가게에 손대기만 해봐. 내가 아저씨를 물어버릴 거야. 최민주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다. 어리석은 꼬마야.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내가 내 아빠를 불구로 만들어도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해. 너 강도연 씨 친척 집애지? 거짓말하면 경찰 아저씨가 잡아간다는 거 몰라? 이따가 경찰 아저씨한테 너도 잡아넣으라고 해야겠다. 그는 딸아이가 겁먹고 울 것이라 생각했지만 아이는 단호하게 나를 감쌌다. 강도연은 우리 아빠야. 아빠랑 나는 안 잡혀가. 잡혀가야 할 사람은 아저씨야. 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전화기에 대고 차갑게 말했다. 최민준, 적당히 해둬. 오늘 박지연 씨를 만난 건 순전히 우연이었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딴 거짓말을 누가 믿을 것 같아? 너 같은 거지가 작정하고 찾아다니지 않고서야 어떻게 지연이를 만날 수 있겠어? 3년 전에 그렇게 쉽게 흥분한 건 누구 탓인데? 난 그냥 AI로 합성한 사진 한 장 보여줬을 뿐인데 너는 세상이 보는 앞에서 나한테 주먹을 날렸잖아. 내가 감옥에 안 가면 누가 가겠냐? 솔직히 말해줄까? 그가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덧붙였다. 그때 내가 사과만 하면 합의서 써주겠다고 한 거 그거 다 거짓말이었어. 난 널 너무 잘 알거든. 너처럼 오만한 놈은 절대 고개 숙여 사과할 리가 없지. 설령 내가 그때 정말로 비굴하게 빌었어도 난 절대 합의서 안 써줬을 거야. 그는 의기양양하게 자랑을 늘어놓았다. 내 꼴을 좀 봐. 감히 우리 앞에서 까불다니. 내가 내 다리를 부러뜨려도 할 말 없을걸. 예전에 잘난 척 우리를 후원해줬겠다. 지연이도 쉽게 빼앗아갔지. 지금은 어때? 내 회사도 내 거고 내 여자도 내 거야. 넌 아무것도 아닌 실패자라고. 그는 득이양양하게 혀를 차며 계속해서 나를 비웃었다. 지연이가 내년에 내 아이를 낳아주기로 했어. 그때가 되면 내 아이가 내 모든 걸 물려받게 될 거야. 넌 그냥 시궁창에서 조용히 썩어가라고. 나는 녹음 버튼을 눌렀다. 솔직하게 다 말해줘서 고맙군. 이 녹음 파일은 아주 유용하게 쓰일 거야. 최민주는 잠시 멈칫하더니 뒤늦게 두려움에 떨었다.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묵묵히 녹음 파일을 박지연에게 전송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더 이상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었다. 윤서아가 내 품에서 딸을 안아들며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했다. 당신 정말 속이 시커멓네요. 나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그저 자기가 삼켰던 걸 다시 뱉어내게 했을 뿐이야. 박지연은 최민준이 그저 솔직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지 그게 다 위장이었다는 건 몰랐을 것이다. 사실 3년 전 박지연과 최민준이 손잡고 내게서 빼앗아간 그 회사는 내게 아무런 미련도 없었다. 내 능력이라면 언제든 새로운 회사를 만들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최민준 같은 배은망덕한 놈이 거저먹게 내버려 두고 싶지는 않았다. 10수년 전 내가 시골 마을에 후원을 하러 갔을 때 최민준은 가장 먼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학업을 마친 뒤 반드시 은혜를 갚겠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그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한 첫 번째 일은 나와 박지연 사이를 이간질하고 온갖 더러운 짓을 꾸미는 것이었다.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이
편히 살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박지연 역시 사람 보는 눈 없는 멍청이에 불과했다. 그 망해가는 회사는 그녀에게 주는 위자료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나는 조금도 아깝지 않았다. 최민주는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가 박지연을 찾았다. 방문 앞에 채 도착하기도 전에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박지연이 방 안의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부수고 있었다. 최민준을 보자 그녀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다. 최민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박지연은 분노로 입술을 떨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최민준은 뻔뻔하게 오리발을 내밀었다.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강도연 그 자식이 당신 앞에서 이간질이라도 한 거야? 우린 부부잖아. 그놈 헛소리 믿지 마. AI로 오디오나 영상을 조작해서 당신을 속이려는 걸지도 몰라. 날 믿어야 해. 자기야. 자기라는 말을 듣자 박지연은 역겨움을 느꼈다. 그녀는 손을 들어 최민준의 뺨을 후려쳤다. 그 입으로 날 부르지 마 더러우니까. 그녀가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최민준의 의기양양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녹음 파일 받자마자 전문가한테 감정 유래했어. 어떤 조작의 흔적도 없다고 하더군. 내가 그렇게 쉽게 속을 것 같았어. 박지연은 당장이라도 위선적인 남자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나를 되찾는 것이었다. 그녀는 싸늘하게 얼굴을 굽혔다. 우리 혼전 계약서 썼지. 순순히 짐 싸서 나가. 안 그러면 내가 널 끝장내버려도 원망하지 마. 최민주는 그녀가 이토록 매정할 줄은 몰랐다는 듯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지연을 바라봤다. 박지연은 차키를 들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다급해진 최민준이 그녀를 뒤쫓았다. 지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다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랬던 거야. 당신을 상처 입힐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 박지연은 그대로 엑셀을 밟아 차를 몰고 떠나버렸다. 최민준이 두어 걸음 쫓아 나왔을 때 달려오던 트럭에 치여 멀리 날아갔다. 박지연은 겁에 질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지만 그저 휴대폰을 들어 119에 신고할 뿐이었다. 여보세요. 여기 교통사고가 났어요. 사람이 차에 치였어요. 전화를 끊은 뒤 박지연은 엑셀을 3개 밟아 이전에 나를 만났던 꼬치 가게로 향했다. 하지만 익숙한 가게 앞에는 이미 다른 주인이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전에 여기서 장사하시던 분은 어디 가셨나요? 네. 제가 사장인데요. 아니요. 강도현 씨라고 전에 계시던 분을 찾고 있어요. 아, 도현 씨요. 그 친구는 그냥 기술 배우러 온 거였어요. 딸이 꼬치를 좋아해서 저한테 배우러 왔었죠. 원래는 둘이 같이 장사했는데 어제 제가 아파서 하루 쉬는 바람에 혼자 일했을 거예요. 맛은 저랑 똑같은데 좀 드셔보시겠어요? 박지연이 붉어진 눈으로 물었다. 그럼 그는 어디로 갔나요? 떠났어요. 다시는 안 돌아올 거려. 그냥 잠시 쉬러 여기 머물렀던 거라 지금쯤이면 아마 다른 곳으로 떠났을 겁니다. 사장님은 친절하게 꼬치를 구워 그녀에게 건넸다. 하지만 박지연의 입에는 어제의 그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맵지 않게. 그녀는 꼬치를 먹으며 눈물을 흘렸다. 사장님은 그녀의 모습에 깜짝 놀라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서둘러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마침 아까의 교통사고를 조사 중이었고 박지연이 피해자 최민준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녀를 조사 협조차 경찰서로 데려갔다. 부부 중 한 명은 다치고 한 명은 경찰에 연행되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고 박지연 명의의 회사 주가는 하루아침에 수십 % 폭락했다. 그리고 그때 나는 부산의 한 별장 마당에서 아내와 딸에게 꼬치를 구워주고 있었다. 네, 선배. 아내는 활짝 웃으며 꼬치를 집어들고 내 솜씨를 연신 칭찬했다. 딸아이도 작은 꼬치를 들고 정신없이 입으로 가져갔다. 하늘가의 노을을 바라보며 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윤서아가 내 대학 후배였다니. 흐릿했던 기억의 조각이 문득 선명해졌다. 대학 시절 유난히 잘 웃던 한 여자아이가 항상 내 뒤를 따르며 직접 만든 도시락을 건네주곤 했다. 그리고 그 소녀가 지금 내 눈앞에 서 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돌아가신 어머니께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제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셨죠. 저 이제 그렇게 살고 있어요.